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여보, 이렇게 쫓아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영희는 40년 전 남편에게 쫓기듯이 떠나왔던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4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내 집 현관문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기어 나오듯 나온 사람. 바로 나를 만삭대 버리고 도망갔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죠. 영희야, 제발 우리 좀 살려줘. 하지만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40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낡은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그중 한 집 마당에서 영희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72세의 지금과는 달리 그때 영희는 겨우 32살의 젊은 여인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빨래 다 널었어요. 점심 차려놓을게요. 영희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동석이 대답 없이 연기만 내뿜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살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일용직 일을 나가다 말다 했고 영희가 남의 집 청소며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생활비를 벌었죠. 그래도 영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큰딸 미정이가 있었고 뱃속에는 또 아이가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영희는 부뚜막 앞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작은 생선 한 마리. 그게 전부였지만 영희는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미정아, 밥 먹자. 네, 엄마. 어린 미정이가 골목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작은 손을 씻고 밥상 앞에 앉은 미정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영희는 딸의 그 모습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희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장마철이 시작되었어요. 여름 장마는 유난히 길었고 비는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낡은 기와집 지붕에서는 여기저기 물이 새어 들어왔죠. 영희는 그릇과 대야를 여기저기 받쳐놓고 물을 받았어요. 여보, 지붕 좀 고쳐야 할 것 같은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지붕을 고쳐? 그냥 참고 살아.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찬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영희는 배를 감싸 안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일찍 일어나 미정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의 집 청소를 나갔어요. 임신 9개월의 몸으로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빨래를 들어올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동석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은 여자가 동석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어요. 영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주에 꼭 알았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받았어요. 그 순간 영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동석은 아무렇지 않게 영희를 지나쳤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겨왔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미정이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동석은 바깥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갑자기 동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영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었죠. 잠깐만 나갔다 올게. 동석이 불쑥 말했습니다. 손에는 불룩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올게. 동석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손을 닦으며 뒤따라갔어요. 여보, 비 오는데. 하지만 동석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영희는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왜인지 모를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었죠. 영희는 미정이를 재우고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새벽이 되어도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죠. 영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동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희는 미정이를 학교에 보낸 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어디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희는 서둘러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글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동석 씨 봤어요. 어젯밤에 짐을 싸들고 어떤 여자랑 같이 나가는 걸.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해요, 영희 씨.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요. 동석 씨가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영희는 배를 감싸 안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온 영희는 곧바로 동석의 방을 뒤졌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서랍 안에 중요한 서류들도 사라져 있었어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혔죠. 그때 현관 앞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 맞으시죠? 퇴거 통보서입니다. 퇴거 통보서요? 그게 무슨... 이 집 명의가 최동석 씨로 되어 있는데 최동석 씨가 집을 처분하셨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2주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퇴거 통보서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집은 제 집인데. 하지만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최동석 씨 명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남자가 나가고 영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웃들에게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석이 몇 달 전부터 집 명의를 몰래 자기 이름으로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었죠. 그 사람이 바람난 여자랑 같이 산대요. 그 여자 이름이 이미라라고 하던데. 이웃 아주머니의 말에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동석이 집주인이었으니까요. 영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을 산 사람이 바로 동석이었어요. 동석이 이미라와 함께 새로 집을 산 게 아니라 영희의 집을 빼앗아 그대로 차지한 거였죠. 영희가 쫓겨나고 그 집에 동석과 이미라가 들어가 신혼집으로 쓸 계획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영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또 꿈틀거렸어요. 영희는 배를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영희는 방 한가운데 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어요. 미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영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죠. 퇴거 기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영희는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게 많지 않았어요. 낡은 이불 몇 장과 옷까지, 그리고 미정이의 교과서와 공책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미정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영희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었고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영희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빗속을 걸었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미정이는 엄마 뒤를 따라오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영희는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영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집이 보였어요. 자신이 10년을 살았던 그 집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집이 되어버린 그곳이.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야. 영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고 걸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동네 목욕탕 앞 처마 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미정이를 품에 안고 앉아 있었어요. 목욕탕 주인 아주머니가 불쌍히 여겨 하룻밤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비참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해왔던 걸까?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집 명의를 바꾸고 이미라를 만나고 집을 파는 과정. 그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동석은 처음부터 영희와 아이들을 버릴 생각이었던 겁니다. 영희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가 또 발로 차는 게 느껴졌어요. 곧 태어날 아이. 그 아이는 아버지도 없이, 집도 없이 세상에 나오게 될 거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는 배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새벽녘 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영희는 일어나 미정이를 깨웠습니다. 미정아, 일어나자.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정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영희는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록 갈 곳은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일주일 후 영희는 작은 쪽방을 얻었습니다. 산동네 꼭대기에 허름한 방이었어요. 방 하나에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며칠 후 영희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산후조리원은커녕 병원조차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동네 산파 할머니의 도움으로 방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울음을 터뜨렸죠. 이쁘네 참 이쁘네. 영희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작았지만 힘차게 울고 있었어요. 영희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영희는 일주일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남의 집 청소, 설거지, 빨래 무엇이든 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업고 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영희는 버텼어요. 미정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동생을 돌봤습니다. 겨우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동생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모습을 보면 영희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어요. 아기를 업고 미정이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옛집이 있던 골목길을 지나치게 되었죠. 영희는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그 골목, 그 집.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금만 더 가면 그 집이 보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그 집이 보였죠. 집 대문에는 빨간 리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마당에는 새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담장도 새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영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알아챘어요. 동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죠. 이미라였어요. 여보, 이 집 정말 좋네요. 그러게.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영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분노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집은 영희의 집이었어요. 영희가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동석과 이미라의 신혼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미정이의 손을 꼭 잡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집이 떠나지 않았죠. 언젠가는 꼭 되찾을 거야.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집을 되찾을 거라고.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얼마나 힘들든 상관없다고. 반드시 되찾을 거라고요. 그날부터 영희의 삶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일하러 나갔죠.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영희는 받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밥은 가장 싼 쌀로 지었고 반찬은 거의 김치뿐이었어요.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얻어 입었죠. 미정이도 엄마를 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동생을 돌보고 저녁에는 우유 배달 심부름을 했어요. 겨우 11살짜리 아이가 할 일이 아니었지만 미정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오늘 번 돈이에요. 미정이가 손에 구겨진 돈을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도 아까웠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이제 37살이 되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적었지만 영희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이 돈으로 언젠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차리기로요. 남의 집 일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영희는 시장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라고 하기도 민망한 좌판 하나 놓고 반찬을 파는 가게였어요. 하지만 영희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나물, 멸치볶음, 장조림. 영희의 손맛은 좋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단골도 생겼죠. 사장님, 오늘도 김치 2kg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희는 처음으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돈도 조금씩 더 벌리기 시작했죠.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47살이 되었어요. 반찬 가게는 점점 커졌고 이제는 작은 점포를 얻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1명 2개 되었죠. 미정이는 이제 26살이 되었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법대에 진학했어요. 미정이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변호사 되면 약한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그래, 미정아. 넌 훌륭한 변호사가 될 거야. 영희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딸.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되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둘째 딸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영희는 두 딸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아직도 그 집을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그 집이 나왔어요. 영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부엌에서 밥을 짓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었죠. 언젠가는 꼭. 영희는 여전히 그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되찾겠다는 다짐을요. 어느 날 가게에 단골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영희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예전에 살던 그 집 기억하세요? 아주머니의 말에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글쎄, 그 집에 살던 사람들 요즘 안 좋대요. 남자는 사업 망하고 여자는 바람났다던데. 영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석과 이미라 이야기였어요. 영희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빚이 많대요. 집도 곧 넘어간대요. 영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영희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죠. 그날 밤 영희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돈, 적지 않은 액수였어요. 하지만 집을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영희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며칠 후 미정이가 집에 왔습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도 통과하고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고민 있으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옛집 이야기, 동석과 이미라 이야기, 그리고 집을 되찾고 싶다는 이야기를요. 미정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세요. 뭐? 그 집 사세요. 엄마 집이잖아요. 미정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돈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월급도 있고 필요하면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집 되찾아요.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어요. 영희는 미정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 오상훈이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희의 단골 손님이기도 했어요.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사장님,
혹시 관심 있으실 만한 물건이 나왔는데요. 오상훈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영희는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영희의 옛집. 이 집 얼마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상훈이 가격을 말했어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금매였거든요.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하는데 워낙 급하다 보니 시세보다 싸게 나왔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볼 수 있을까요? 그 집. 물론이죠. 내일 같이 가시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5년 만에 다시 그 집을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집주인으로서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와 불안,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드디어 그날이 온 건가. 15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동석과 이미라가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때였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동석은 일용직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이미라는 집에서 살림을 했죠. 하지만 이미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낡았고 동네도 별로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이 집 너무 낡았잖아요. 이사는 무슨 돈이 어디 있어. 그럼 돈 벌어요. 제대로 된 사업 좀 해봐요. 이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동석은 짜증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미라를 위해 영희를 버렸는데 이미라마저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석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돈도 좀 벌렸죠. 이미라도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석은 사업에 재능이 없었어요. 잘못된 투자를 했고 사기도 당했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동석은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죠. 이미라는 동석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밥상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동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당신이 영희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버릴 거야. 동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 그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찔렸어요. 영희를 버렸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영희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석은 술잔을 비웠어요. 그리고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도피처였죠.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이미라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동석보다 젊고 돈도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미라는 그 남자와 만날 때마다 행복해 보였죠. 동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라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자기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집안은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했어요. 곰팡이가 피고 벽지가 찢어졌습니다. 한때는 영희가 정성껏 가꾸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폐가 같았죠. 동석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초췌하고 늙은 얼굴. 이제 75세가 된 동석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동석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술만 마실 뿐이었죠. 그 후로 15년이 흐른 지금 빚독촉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어요.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동석은 숨어 지냈죠.
최동석 씨, 나와요. 돈 갚으라고.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석은 방 안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이미라는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집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석은 통지서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마저 잃는구나. 동석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 영희에게서 빼앗아 차지했던 이 집, 이제는 그 집마저 잃게 생겼어요. 그때 이미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여보, 우리 이 집 팔아야 해요. 안 그러면 다 빼앗겨요. 동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라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급매로 내놓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인 오상훈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네요. 그래도 위치는 괜찮으니까 나가긴 할 겁니다. 오상훈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미라는 초조하게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한 달. 급매니까 좀 더 빨리 나갈 수도 있고요. 이미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팔아야 했어요. 빚을 갚고 도망가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오상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계약하러 오시겠어요? 이미라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을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라는 동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계약이래요. 우리 이제 이 집 나갈 수 있어요. 동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이미라는 부동산 사무실로 갔어요. 오상훈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미라는 조바심을 내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차림의 노부인이었습니다. 오상훈이 소개했습니다. 이쪽이 매수자 박영희 사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이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영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미라는 알아챘어요. 동석의 전 부인. 그 여자였습니다. 영희는 담담한 얼굴로 이미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어요. 오래간만이네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라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제 집을 되찾고 싶었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미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상훈이 말했어요. 계약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계약금도 입금되었고요. 이미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서류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요. 이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25년을 기다렸다고? 이미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영희는 진짜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영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미라를 보며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집을 비워주세요. 이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갔어요. 뒤에서 이미라가 주저앉아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석은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이미라는 동석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동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희가 집을 샀어. 당신 전 부인이. 동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우리 집을. 이제 우리 일주일 안에 나가야 해. 깔 데도 없는데. 이미라는 울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동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영희 그 여자가 돌아왔구나. 동석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왔어요. 25년 전 영희를 버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삭의 영희와 어린 미정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날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그 집은 법적으로도 영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상훈이 영희에게 열쇠를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드디어 집을 되찾으셨네요. 오상훈은 영희의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개무량했죠. 영희는 열쇠를 받아들며 눈물을 참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긴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드디어 이루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딸 미정이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오상훈도 함께였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영희는 떨렸습니다. 엄마, 떨려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오랜만이구나. 골목 끝에 그 집이 보였습니다. 낡고 허름해진 모습이었지만 영희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집이었어요. 영희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차가웠어요. 영희는 천천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끽,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벽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죠. 엄마, 많이 망가졌네요. 미정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상훈도 고개를 저었어요. 고쳐야 할 게 많겠네요. 영희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치면 됐어요. 중요한 건 이 집이 다시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거였으니까요. 영희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멈춰 섰습니다. 미정이와 오상훈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누가 있어요?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동석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고 수척한 모습이었어요. 옷은 남루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말끔했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영희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보는 동석.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동석도 영희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영희. 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동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예요? 미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동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정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10살 때 우릴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동석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 그 딸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미라는 어디 갔어요? 동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났어, 날 버리고 갔어. 영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씁쓸했어요. 동석도 버림받았구나. 자신이 영희에게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요?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동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제발 날 좀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영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동석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정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우리 엄마가 만삭일 때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떨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뭐 하셨는데요? 동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면서 저희 둘 키우셨어요.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동석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영희가 미정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영희는 동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25년 전 빗속에서 제가 당신에게 애원했던 거.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안고 비를 맞으며 쫓겨났던 그날 말이에요. 동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영희를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에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당신에게 해드릴게요. 동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챈 거죠. 영희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권리 없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25년 전 그날처럼요. 영희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이와 오상훈도 함께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동석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영희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동석이 영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해. 영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동석은 고개를 숙이고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동석의 뒷모습을 보며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미정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상우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영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날 밤 영희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엉망이었지만 고칠 수 있었어요. 미정이와 오상훈이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미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오상훈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목공 일 좀 합니다. 선반이나 책장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오 사장님. 영희는 감사했습니다. 오상우는 처음부터 영희를 도와줬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셋은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를 닦았어요. 조금씩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영희는 안방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달이 떠올랐어요. 영희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마루를 다시 깔았습니다. 오상훈이 만들어준 책장과 선반도 놓였죠. 영희와 미정이 그리고 오상훈이 함께 만든 집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영희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생선구이. 옛날 동석과 살던 때 만들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죠. 엄마, 맛있겠다. 미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쓸어줬어요. 오씨도 오신대. 같이 저녁 먹자. 네, 좋아요. 저녁 무렵 오상훈이 왔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집들이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고마워요. 영희는 꽃을 받아 화병에 꽂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꽃이 예뻤어요.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한 식사였어요. 미정이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오상우는 재미있는 부동산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25년을 기다렸다니. 오상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미정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딸을 보며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오상훈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사양했지만 오상훈은 고집을 부렸죠. 둘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며칠 후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소식 궁금하지 않아요? 미정이는 동석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 이제 상관없어. 하지만 미정아, 엄마는 이제 그 사람한테 줄 시간이 없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를 위해 쓰고 싶어. 미정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사실 며칠 전 미정이는 동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몸이 안 좋아져서 복지관에서 연결해준 병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미정이는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평화롭게 지내시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요양병원 병실. 동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동석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이라는 진작에 도망갔고 친구들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동석은 매일 후회했습니다. 영희를 버린 것, 아이들을 버린 것, 그리고 이미라와 함께한 모든 것들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영희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동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미정아.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빈 병실에는 동석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의 집에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영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상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요즘 자주 왔어요. 영희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거든요. 사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아이고, 고마워요. 둘은 마당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영희는 눈을 감고 햇볕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행복해 보이세요. 오상훈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웃었어요. 네, 행복해요. 오랜만에 평화로워요. 영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집도 되찾았고 딸들도 잘 크고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영희의 모습, 어린 미정이의 모습, 그리고 만삭이었을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영희는 만삭 때 찍은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때의 자신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걸 견뎌냈으니까요. 영희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벽에 걸었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어. 영희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인하고 꿋꿋했던 그때의 자신. 그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요. 미정이가 집에 왔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살아야 했으니까. 영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영희는 반찬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집도 있으니 굳이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는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영희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장님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영희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오상훈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쉬려고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오상훈이 웃었습니다. 그럼 가끔 저랑 차 한잔 하시죠. 그래요, 그럽시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빼앗긴 집을 되찾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미정이와 오상훈이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빼앗긴 집을 되찾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제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미정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상훈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영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집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영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죠. 창밖에서는 낙엽이 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주인공 영희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